새벽 5시 나는 눈을 떴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 시간이면 저절로 깨어나네요. 7년간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께 아침 간병을 해드리던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빈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밤중에도 이런저런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적막감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 어제 받은 등기우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온 것이었죠. 어머니의 유언장 공개일이 내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정우 오빠와 정민 오빠는 각자 의사와 사업가로 성공한 반면 나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평범하게 살아왔거든요. 7년간 어머니 간병하느라 퇴직금까지 다 써버린 상황이니까요.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늘 자상하고 지혜로우셨던 분이셨는데 마지막 몇 년은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정우 오빠는 수술 일정이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정민 오빠는 사업이 어렵다며 병원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되겠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정우 오빠 내외와 정민 오빠 내외가 이미 와 있었어요. 김소영 새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박지연 새언니는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입던 검은색 정장만 입고 갔는데 왠지 초라해 보였죠.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복순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첫째 아들 한정우에게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와 현금 30억 원을 상속한다고 읽어주었어요. 둘째 아들 한정민에게는 중구 상가 건물과 현금 30억 원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새언니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막내딸 한미숙에게는 집에 있는 헌책 한 권을 가져가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헌책 한 권이라고요? 7년간 매일 요양원을 오가며 간병한 제게 고작 그것뿐이라니요. 변호사실이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소영 새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미숙 씨한테는 그게 다냐고 중얼거렸고 박지연 새언니는 어머님이 워낙 책을 좋아하셨으니까 의미가 있는 책일 거라며 위로하는 척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은 30억씩 받는데 저는 헌책 한 권이라니요. 제가 7년간 희생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퇴직금을 다 써가며 어머니를 돌본 시간들, 밤새 간병하며 보낸 수많은 날들이 고작 헌책 한 권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차별을 두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의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서둘러 서울로 올라갔어요. 바쁜 일이 있다며 유언장 공개 당일에 떠나버렸죠. 집 정리는 당연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7년간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집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제 청춘의 마지막 7년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도와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기억을 잃어가시는 어머니를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가끔 정신이 맑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생이 많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제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때로는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하시며 경계하기도 하셨고,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내시며 돌아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정우 오빠는 바쁜 의사라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기다린다며 어머니보다 병원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정민 오빠는 사업이 어렵다며 병원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새언니들은 시어머니 간병은 딸이 하는 것이라며 저를 당연하게 여겼죠. 퇴직금 5천만 원을 다 써가며 홀로 버텼던 7년이었습니다. 제 나이 58세의 대부분을 어머니 간병에 바쳤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제 인생도 뒤로 밀어가며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받은 건 헌책 한 권뿐이라니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어머니의 서재를 정리해야겠어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헌책 한 권을 찾아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책을 사랑하셨던 전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서재에는 수백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문학 서적부터 교육학 서적, 철학서, 역사서까지 정말 다양했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주 읽으셨던 책들에는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어머니의 단정한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책장을 차례로 훑어보다가 유독 낡아 보이는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소학이라는 제목의 한문 고전이었습니다. 1967년 초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해의 책이네요. 손에 들어보니 이상했습니다. 다른 책들보다 훨씬 무거웠거든요. 같은 두께의 책인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책을 뒤적이다가 뒤쪽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책등 뒤쪽을 만져보니 인위적으로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얇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친필로 미숙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대구은행 본점 3층, 금고번호 247, 비밀번호는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고라고요? 어머니가 은행 금고를 가지고 계셨다니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셨네요. 1967년 3월 15일. 어머니가 저를 가장 사랑하셨다는 증거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은데 왜 유언장에는 헌책 한 권이라고만 하셨을까요? 내일 당장 은행에 가봐야겠습니다.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다음 날 오전 대구은행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남기신 금고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계속 생각하느라 말이에요. 3층 안전금고 담당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신분증과 어머니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인께서 이미 상속자를 지정해 두셨다며 제 이름이 정확히 등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보통은 유언장 검인 후에 처리하는데 이 경우는 생전에 미리 상속자 변경을 완료해 두셨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평생 은행 금고라는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247번 금고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1967년 3월 15일. 제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여러 권, 각종 통장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위에 놓인 건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봉투에 미숙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치매로 많이 아팠구나. 너만 힘들게 했을 텐데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간병하는 동안에도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 오빠였어요. 어머니 집에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못 봤냐며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빠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김순자 이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순자 이모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30년간 사서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어머니와는 젊은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셨죠. 이모 댁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금고에서 발견한 편지와 서류들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자 이모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모께서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고 나서 여러 번 당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미숙이만 믿을 수 있다고, 오빠들은 자기 일만 바쁘다고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제가 간병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다며 어머니가 도서관에 자주 오셔서 법률 서적을 많이 찾아보셨다고 했어요. 상속 관련 책들을 보시면서 유류분 제도가 뭔지, 증여와 상속의 차이가 뭔지 자세히 물어보셨다고 하셨어요. 순자 이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니요. 이모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미숙이가 7년간 혼자 간병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는데 오빠들은 한 번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순자 이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당신에게 부탁한 게 있다며 혹시 나중에 제가 찾아오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3년 전에 맡겨두신 거라고 하셨어요. 순자 이모가 서재로 들어가서 두꺼운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친필 편지와 함께 각종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숙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많이 아팠다는 뜻이겠구나. 7년 동안 너 혼자 나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간병하는 동안의 모든 희생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빠들이 만약 제게 유산 문제로 시비를 걸면 이 영수증들을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제가 7년간 혼자 낸 병원비와 간병비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자 이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계셨다고, 오빠들 때문에 제가 서러워할까봐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두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정우 오빠와 정민 오빠가 각자의 아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네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소영 새언니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숨겨둔 재산이 더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앉으라고 했어요. 박지연 새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민 오빠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정리하다가 이상한 입출금 내역을 발견했다며 5년 전부터 계속 큰 돈이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김소영 새언니가 거들었어요. 어머님이 치매 걸리기 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다니셨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분명히 뭔가 처분하신 게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다고 했어요. 박지연 새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라며 7년간 간병했다고 해서 모든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어차피 미숙 씨는 미혼이니까 할 일도 없어서 간병한 거 아니냐며 그걸로 모든 걸 가져가겠다는 건 욕심이라고 했어요. 며칠 후 오빠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중년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고인의 치매 상태를 고려할 때 현재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상속 재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김소영 새언니가 거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라며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고 공정하게 나누라고 했어요. 박지연 새언니도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유언장 무효 소송이랑 재산 은닉 의혹으로 조사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어요. 변호사가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은 대부분 무효 판결을 받는다며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그 순간 50년간 물러서고 참아왔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늘 착한 딸, 희생하는 딸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욕심쟁이 취급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순자 이모댁에서 만납시다. 어머니가 정말로 남기신 유언을 모두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어 읽었습니다. 순자 이모가 건네주신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7년간 치매와 싸우시면서도 틈틈이 기록하신 일기들이 들어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18년 3월 5일 미숙이가 밤새 내 곁에서 간병했다. 정우는 수술이 있다며 오지 않았고 정민이는 회식이 있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2020년 11월 2일에는 미숙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내 수술비를 냈다며 아들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어렵다고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저에 대한 고마움과 아들들에 대한 실망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2021년 4월 18일에는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미숙이가 무서워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었다며 이 아이는 정말 천사라고 적으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겉으로는 절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 모든 희생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미숙이에게만 알려줄 것. 평창동 땅 3억, 대구 중구 상가 12억, 예금 25억. 총 40억을 미숙이에게 물려준다. 공증은 이미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40억이라니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저를 위해 따로 준비해 두셨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쪽지였습니다. 만약 오빠들이 내게 유산을 요구한다면 김순자에게 이야기하라. 순자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새벽까지 다이어리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와 싸우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신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7년간 저 혼자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어머니는 정신이 맑을 때마다 제 희생을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답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을 당당히 지켜내겠어요. 내일 오빠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그리고 7년간의 제 희생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때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순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보여달라고, 어머니가 맡겨두신 그 증거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순자 이모 댁 거실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우, 정민 오빠와 새언니들, 그리고 김철수 변호사까지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따뜻했던 순자 이모 댁 거실이 법정처럼 엄숙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다이어리를 꺼내어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7년간 치매와 싸우시면서도 틈틈이 기록하신 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정우가 크리스마스에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환자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여행을 갔다는 기록을 읽어주었어요. 정우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정민이가 어머니 수술비 200만 원도 어렵다고 했지만 같은 주에 골프채에 500만 원을 썼다는 내용을 읽었어요. 정민 오빠가 고개를 돌렸어요. 김소영 새언니가 어색하게 그래도 각자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그때 순자 이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럼 미숙이는 사정이 없었을까요? 라고 반문하셨어요. 이모는 자신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내 어머니가 3년 전에 저에게 맡겨둔 거라며 혹시 나중에 아들들이 미숙이를 괴롭히면 이걸 보여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파일을 열자 각종 영수증들과 병원비 납부 내역서들이 나왔습니다. 7년간 미숙이가 혼자 낸 병원비와 간병비 영수증이 모두 여기 있다며 총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순자 이모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기 전 정신이 온전할 때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진짜 유언장이라고 하시면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진짜 유언장을 보니 어머니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한미숙은 7년간 치매에 걸린 나를 혼자서 돌보며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다.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어머니 돌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한미숙에게 별도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적으로도 완벽했어요. 어머니는 치매 진단 초기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소영 새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라며 미숙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박지연 새언니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어머님을 얼마나 실망시켜드렸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민 오빠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40억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며 조금은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그때 순자 이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정민아, 내가 3년 전에 어머니께 빌린 5천만 원 기억나니라고 하시면서 사업이 어렵다고 울면서 빌려달라고 했다며 그 돈 아직 안 갚았지라고 하셨어요. 정민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 이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정우야, 너도 의대 다닐 때 등록금 2억을 어머니가 대신 내주셨지라며
그때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미숙이에게만 따로 재산을 남기신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순자 이모가 차분히 계속했습니다. 사실 너희들이 받은 30억씩도 미숙이 몫에서 나간 거라고 보는 게 맞다며 어머니 전체 재산이 100억이 넘었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100억이라니요. 어머니는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부동산에 투자하셨다며 특히 대구 시내 상가 건물들을 일찍부터 사두셨다고 하셨어요. 김철수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고인의 전체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하자 순자 이모는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정우, 정민이가 받은 60억, 미숙이가 받을 40억을 합치면 정확히 100억이라고 하셨어요. 순자 이모는 어머니가 미리 작성해둔 재산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후에도 정신이 맑을 때마다 이 모든 걸 정리하셨다며 아들들에게도 충분히 주면서 미숙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준비하신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우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셨다니라며 할 말을 잃었어요. 정민 오빠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고인께서 정말 지혜로우셨다며 법적으로도 완벽하고 도덕적으로도 공정한 분배라고 인정했습니다. 순자 이모가 마지막으로 두꺼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가장 마지막에 쓰신 편지라며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 미숙이에게 주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미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제대로 전해졌겠구나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7년간 나를 돌보는 동안 나는 비록 치매로 많은 것을 잊었지만 내 사랑만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단다는 내용을 읽어주니 편지를 읽어주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마다 내 기저귀를 갈아주던 내 따뜻한 손길,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내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준 너라는 구절에서 목이 메었어요. 정우와 정민이도 내 아들이지만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구나라는 내용을 읽자 오빠들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미수가 내가 받을 40억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포기한 7년의 청춘에 대한 보상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너의 희생에 대한 어머니의 감사 표시란다라는 내용의 순자 이모도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늦었지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효도가 될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당부였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우야, 정민아, 너희도 이 편지를 듣고 있겠지? 어머니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숙이를 진짜 동생으로 아껴주어라라는 당부였어요. 정우 오빠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해라. 7년간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마음을 말이다라는 내용을 읽자 정민 오빠도 훌쩍거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진짜 가족이 되어라. 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족 말이다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편지를 다 읽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우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수가 용서해줘라고 했어요. 그 순간 7년간 쌓였던 모든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정민 오빠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미수가 형이 정말 잘못했어라며 7년간 너 혼자 고생시켰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라고 말했어요. 김소영 새언니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다며 사과했어요. 박지연 새언니는 아예 제게 안기며 울었어요. 미숙 씨, 정말 죄송하다며 우리가 어머님을 진짜 딸처럼 여기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정우 오빠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미수가 이제부터는 진짜 오빠가 될게라며 내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40억도 당연히 내 거라며 우리가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정민 오빠도 거들었어요. 미수가 형들이 7년간 못해준 만큼 앞으로는 더 잘해줄게라며 약속한다고 했어요. 김소영 새언니가 제안했어요. 미숙 씨, 앞으로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하자며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고 했어요. 박지연 새언니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계획이 떠올랐어요. 저 어머니 이름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치매 가족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면서요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정우 오빠가 기뻐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치매 상담 프로그램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정민 오빠도 거들었어요. 나는 도서관 시설 관리 맡을게라며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7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옛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우 오빠가 말했어요. 어머니 미숙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서재에서 소학을 펼쳐보았어요. 효성이 지극한 자는 하늘이 돕는다는 구절에 어머니가 그어놓으신 밑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나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 싶어 하셨구나.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치매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돌봄의 가치를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6개월 후 평창동 부지에서 도서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고 동네 주민들과 어머니의 제자들까지 참석해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순 기념 도서관 건립을 시작한다고 제가 인사말을 할 때 목이 메었어요. 정우 오빠가 치매 상담센터 계획을 발표했어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한미숙 관장님의 경험과 제 전문 지식을 합쳐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정민 오빠도 시설 관리 계획을 설명했어요. 최신 시설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그런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니의 제자였던 이영희 선생님이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순 선생님은 평생 교육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 도서관이 그 사랑을 계속 전할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어요. 순자 이모가 어머니를 추억하며 말씀하셨어요. 복순이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 책은 마음의 양식이었다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양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기공식 후 온 가족이 함께 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정우 오빠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미숙이 덕분에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며 보고 계시죠라고 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서재에서 건축 도면을 펼쳐놓고 계획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1층은 일반 도서실과 어린이 도서실, 2층은 치매 가족 상담센터와 교육실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서재를 그대로 재현한 복순 선생님 기념실도 만들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책들과 교육 자료들을 전시해서
후배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1년 후 복순 기념 도서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어머니를 돌봤던 요양원 간병사분들이 찾아와 주셨을 때였어요. 선생님,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며 치매가 심하셨을 때도 딸 자랑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우 오빠가 치매 상담센터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어머니의 기념실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셨다니라며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셨구나라고 감탄했어요. 도서관이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 출근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치매 가족들이 상담을 받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주영 씨라는 분이었어요. 저처럼 혼자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5년간 돌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곳에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우 오빠도 매주 치매 상담을 해주시는데 환자 가족들이 정말 좋아해요. 정민 오빠는 시설 관리를 완벽하게 해주고 있어요. 새언니들도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제자였던 김선영 선생님이 손자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분이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었구나라며 나도 나중에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가족 모임이에요. 정우, 정민 오빠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도서관 운영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카들도 도서관 일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마워요. 어머니 사진 앞에서 정우 오빠가 말했어요. 어머니 미숙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며 이제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자매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제 결정으로 살고 있다는 해방감이 느껴져요.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어머니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어머니, 2년 전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헌책 한 권만 받았을 때는 정말 서러웠거든요. 7년간의 희생이 헛된 것 같았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순 기념 도서관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치매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서로 위로받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웃는 모습들. 가장 소중한 것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사랑이었어요 라고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40억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의 씨앗이었고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7년간 어머니를 돌본 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리라고 고백했어요.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에 들렀어요. 어머니의 기념실에는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복순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치매를 이겨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쪽지가 함께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후회 없는 선택에 대한 만족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복순 기념 도서관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치매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20여 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숙 관장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기서 받은 상담 덕분인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제는 어머니의 제자였던 박영숙 선생님이 30년간 모은 교육 자료를 도서관에 기증해 주셨어요. 복순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후배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보람된 순간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독서 교실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평생 꿈꿔오신 교육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싶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복순 할머니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8살 민지가 말할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빠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진짜 형제자매 같은 느낌이에요. 매달 가족 모임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새언니들도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제 생일에는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도 하고 몸이 아플 때는 정성스럽게 돌봐주기도 해요. 오늘 저녁 어머니의 소학을 다시 펼쳐봤어요. 효성이 지극한 자는 하늘이 돕는다는 구절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었구나. 어머니, 제 이름은 어머니의 딸 한미숙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앞에 도서관 관장 한미숙으로 자랑스럽게 설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덕분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